최근에 많은 분들이 건물주를 꿈꿨었죠. 그래서 꼬마 빌딩을 사서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상가 점포를 하나 분양받아서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꿈꿨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 점포 분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이 상가 점포나 아니면 꼬마 빌딩에 갈아 넣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빚을 진 사람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점은 이 상가 건물 그리고 꼬마 빌딩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오면서 이런 분들의 꿈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쳐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상가 건물의 위기는 어디서 시작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JTBC 기사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고등학생 선망 직업의 2위가 건물주로 이렇게 조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장래 희망하고 선망 직업이 불일치했다는 겁니다. 장래 희망은 역시 교사 같은 이런 직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제점은 이 선망 직업, 이건 공무원이 1등으로 22.6%였지만 놀랍게도 건물주가 16.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자기의 희망으로는 건물주를 감히 얘기하지 못했지만 가장 선망하는 직업은 건물주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이 정도였으니까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상가 점포를 분양받아서 임대업자가 되고 싶은 이 욕망은 그야말로 정말 높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문제점은 자영업자의 위기에서 시작된 현재 대한민국의 내수시장의 위기가 최근에는 건물주의 위기로 바뀌면서 이제는 건물주마저 이 내수시장 위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 추이를 보면요, 이 통계는 국가통계 포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1%에서 이게 1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아주 심각하게 무너진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시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상가의 분양이 이 아파트 분양하는 것보다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넘쳐났고 이 과정에서 공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불과 2년 전인 2022년 1분기에는 세종시 공실률이 20.3%였는데 이게 24년 2분기에는 25.7%로 늘었습니다. 결국 세종시의 상가 4개 중에 1개가 공실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소형 상가나 아니면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진짜 상황이 더욱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인터뷰 기사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뉴스원의 기사인데 자영업자 줄폐업,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기사에 부동산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대형은 서울과 부산의 핫플레이스 상권을 중심으로 신규 입점이 이어지면서 임대가격 지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일부 핫플레이스의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평균 전체를 끌어올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의 중대형 상가들은 여전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점은 중대형 상가와 소형 상가의 또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소규모 집합 상가는 노후 상권의 소비층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와 집합 상가의 공실 증가로 임대 가격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주가 임대 가격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공실이 생겨도 임대 가격을 한번 낮추면 건물 가격이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낮아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낮추지 않는 게 바로 임대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임대 가격 지수가 하락했다는 뜻은 결국 건물주들이나 아니면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나빠졌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국가 통계 포털에 있는 정부의 공식 통계거든요. 조사한 건 한국부동산원이고
그리고 마이크로 데이터도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별 소규모 상가 공실률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소규모 상가가 훨씬 더 상황이 안 좋다는데 공실률 보면 아주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강남대로 같은 경우 공실률이 0%, 그리고 논현역이 0%고요. 그리고 압구정도 0%, 청담도 0%였다가 2.9%로 공실률이 아주 조금 높아진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제 눈에 보이는 임대 표지판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수두룩한데 공실률이 0%다. 그것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인터뷰할 때 가장 심각하다는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0%라고 나왔다니, 아니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통계 포털의 공식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글로벌 기업의 통계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부동산 회사의 통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무려 60개국에 400개 지사를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부동산 전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상권의 공실률을 조사해 보니까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 41.2%라고 합니다. 제가 이 숫자가 맞다고 직접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로수길을 걷다 보면 그야말로 두 집 걸로 한 집 걸로 임대 이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남 같은 경우에 20.7%, 청담이 19.1%라고 하는데 앞서 국가 통계 포털을 보면 청담의 공실률은 2.9%밖에 안 되니까, 아니 이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라 뭔가 다른 건지, 도대체 글로벌 부동산 회사랑 어떻게 이렇게까지 공실률이 차이 날 수 있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통계를 설마 우리나라 정부가 조작을 했을 리는 없으니까 뭔가 기준이 달랐거나 아니면 뭔가 사정이 있거나 뭔가 단서 조항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건물주 하면 고등학생들까지 이 건물주의 꿈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은퇴를 준비하는 수많은 회사원들 또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 가면 내가 언젠가는 건물주가 되겠다, 상가 점포를 분양받아서 내가 상가 임대업을 하겠다, 이런 꿈들을 갖고 계셨을 텐데, 진짜 모두의 꿈일 수도 있었던 이 건물주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분석이 아주 명확하게 그 원인을 분석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수요는 주는데 공급이 너무나도 넘쳐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수요가 줄어도 너무 빨리 줄어듭니다. 2014년에 8.8%, 2015년에 15.1%, 이런 식으로 상업공간 수요가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상업공간의 재고 면적은 2000년에 5천만 제곱미터에서 2019년에는 무려 8천만 제곱미터로 3천만 제곱미터나 늘어났습니다. 자, 이 3천만 제곱미터가 얼마나 넓은 면적이냐? 서울에 중구가 있습니다. 이 중구의 면적이 100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상업공간의 재고 면적이 3천만 제곱미터가 늘어났다. 그 말은 중구 면적보다 무려 3배나 되는 공간이 새로 상업공간의 재고 면적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주나 상가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울만의 문제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지방 도시는 더욱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실률이 무려 70%까지 엄청나게 높은 곳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나주 혁신도시인데 이곳의 인구는 지난해 9월 현재 38,589명, 가구 수로는 15,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상가를 너무나도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전체가 무려 1만 개가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의 공실률을 70%라고 그렇게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통계는 이 공실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43.4%라고 나오거든요. 물론 43.4%도 굉장한 공실률이죠. 근데 왜 이렇게 공실률이 낮아졌나 봤더니 상가의 전체 개수를 6,967개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분모가 달라지니까 공실률이 달라진 겁니다. 자, 원래
만 개의 상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는 공실률이 70%. 근데 상가를 7,000개로 줄여버리니 공실률이 43.4%로 나온 겁니다. 일단 저도 추정밖에 할 수가 없지만 아마도 공식 통계를 낼 때 임대를 포기한 상가를 제외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국가 통계 포탈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무려 43.4%라는 진짜 충격적인 공실률. 이게 과연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나주 혁신도시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새로 개발된 도시들은 전부 다 상가 비중을 너무나도 높게 잡은 바람에 다 이렇게 공실률이 높습니다. 정말 이상한 점은 사실 이 상황을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인구가 3만 9천 명밖에 안 되는 곳에 상가를 막 10,000개씩 만들도록 그렇게 토지 구획을 나누거나 또는 건축을 허가해주면 이런 사달이 날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정부는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상가 분양을 해서 이런 사달을 낸 걸까요?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재건축을 할 때는 건설사들이 이 재건축 비용을 상가 분양으로 마련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상가 분양 비중을 높여왔습니다. 더군다나 LH 같은 공기업이 이런 혁신 도시를 계획할 때 상가 분양을 최대한 늘려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상가를 굉장히 비싸게 팔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도시에 얼마나 상가가 필요하냐, 이렇게 좀 더 미래를 내다본 계획이 아니라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상가 분양의 비중을 높여놓으니 나중에 이렇게 상가가 넘쳐서 결국 이 도시 전체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졌고 문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상업용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11월 2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주택 상업용지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 토론회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목소리로 나왔다는데 이게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한 거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주장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약간 드는데요. 자, 신도시 사업의 비용이 크게 높아지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주택용지 그리고 상업용지를 더욱더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LH나 건설사들의 상황도 좀 이해는 가는 게 최근에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건설 비용이 높아졌죠. 그래서 수익성이 망가질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보상해 주려다 보니까 상업용지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상가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분양이 잘 되는 그런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건물주가 되겠다, 아니면 상가에 임대업을 하면서 노후 생활을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으면서 하겠다, 이렇게 꿈꾸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 은퇴 1세대가 자영업을 했는데 다 이분들이 망하는 결과를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것보단 건물주가 낫지 않겠어? 건물주는 이 자영업자보다 갑이고 내가 이렇게 임대료를 받으면 훨씬 더 자영업보다 편하게 살겠지라는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주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자영업자보다 신경 써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임대가 잘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건물주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자영업자는 목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 건물주는 이 건물 자체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뜯어서 옮길 수는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지역 상권이 죽으면 같이 그 건물도 죽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해서, 더 노력을 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한번 어려워지면 자영업자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물주들, 꼬마 빌딩 소유자들이 어려워진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내수를 살리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자산 가격을 올리는데 집중적으로 시행돼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쓰니까 당장 눈앞에서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자영업을 하는 것보단 건물주가 되려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최근 들어서 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 한국은행이 제때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시중에 자금이 다른 나라 대비 좀 더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도록 정책적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틈만 나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대폭 늘려주고 건물주들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썼거든요. 이 과정에서 집값 오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꼬마 빌딩 가격 오르죠. 많은 사람들이 꼬마 빌딩 사고 건물 사고 했는데 문제점은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자영업자의 위기가 오니 결과적으로 이게 상업용 부동산을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산 가격만 올리는 이 정책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서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부 정책의 여파는 정말 분명하게 나타났죠. 물가가 치솟는데 근로자들의 상여금이 줄어드니까 가구의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자, 실질 근로소득은 무려 마이너스 3.9%, 그리고 실질 가계소득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했는데 이 마이너스 1.6%라는 게 1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감소폭이 2017년 이후 가장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결국 돈을 쓸 수가 없게 되고 내수시장이 쪼그라드니까 결국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는 건물주들까지 타격을 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24년 1분기의 실질 가계소득이거든요. 과연 2분기엔 나아지겠느냐? 그 전망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이미 2분기에 GDP 성장률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GDP 성장률 1분기에는 1.3%였는데도 아까 보신 것처럼 가계소득이 줄어든 건데 2분기는 마이너스 0.2%입니다. 더군다나 민간 소비 증가율이 1분기에는 0.7%로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장밋빛으로 볼 수가 없죠. 만약에 이 지표 그대로라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은 2분기에 더 악화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수시장이 쪼그라들었는데 문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관광객들마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통계도 역시 글로벌 부동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CBRE가 낸 건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2019년 4분기까지 팬데믹 이전이죠. 이때까지 들어오던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23년, 24년에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내수든 아니면 관광객이든 어느 쪽이든 와서 물건을 사줘야 어떻게든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내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관광객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건물주들도 함께 동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수와 관광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해서 역대 최대라는 기사가 7월 16일자 기사로 있습니다. 이게 국세청의 공식 통계인데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한 개인 법인 사업자는 98만 6천 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이고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폭도 무려 11만 9천 명이 늘어나면서 정말 역대급으로 늘어난 건데요. 자, 폐업자 수가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80만 명대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때보다 지금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건물주와 상가 소유자들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 번째 원인은 팬데믹 이후에 생활 양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도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었긴 하지만 배달앱 사용 금액이 2019년 11월보다 지금은 거의 3배, 적어도 2.5배 정도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쿠팡이나 마켓컬리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나 티맥 길찾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난 것도 앞으로 목 좋은 곳에 굳이 점포를 열 이유를 없애버렸습니다. 어차피 배달을 할 거면 목 좋은 곳에 역시 점포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비싼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인은요, 한 번 올린 임대료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건물주들한테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이 가로수길이라고 서울에서 대표적인 상권이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을 쓴 이유는 더 이상 이 가로수길이 예전만큼 인기 있는 상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바로 옆에 있는 세로수길 또는 나로수길이 가로수길보다 오히려 더 인기 있는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로수길에 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점포가 늘어나느냐? 바로 비싼 임대료 때문입니다. 가로수길은 더 이상 과거처럼 전성기를 누리지 못하는 게 분명한데 문제는 그때의 임대료를 계속해서 건물주들이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당 임대료가 100만 원 수준이라서 여전히 이 가로수길에 입점하려면 엄청난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대로 공실률이 43%니까 여기에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왜냐? 예전에는 가로수길에 가면 아주 특색 있는 음식점도 있고 그런 옷가게들, 패션의 중심지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가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세로수길은 임대료가 얼마냐? 아직까지는 3.3제곱미터당 4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반도 안 되기 때문에 특색 있는 점포가 세로수길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가로수길을 다니는 게 아니라 세로수길 또는 나로수길을 다니면서 상권이 가로수길에서 옆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가로수길의 건물주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100만 원을 하다가 갑자기 세로수길 수준으로 40만 원으로 낮춘다. 그러면 건물 가격이 1,000억 원을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400억 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임대료를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예 처음부터 한 20년 전부터 가로수길의 건물주였다. 그러면 그래도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겠지만 문제는 최근에 가로수길 건물을 산 그런 건물주라면 자기가 1,000억 주고 샀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400억 원이 된다? 그러면 대출도 갚지 못하고 갑자기 한순간에 파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공실로 놔두면 그래도 은행이 그 기간 동안 봐줄 수 있지만 갑자기 임대료를 40만 원으로 낮춰서 이 건물의 평가 가치가 400억 원이 되면 빚독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건물주들 입장에서 임대료를 낮추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임대료를 낮추지 않게 되면 결국 상권이 무너지게 되고 상권이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는 상권이 계속 옮겨 다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네이버나 티맵으로 새로운 상권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새로운 상권이 아주 빠르게 정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 상권이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게 이게 한번 임대료가 올라갔을 때 그때 건물을 산 사람들은 임대료를 낮출 수가 없는데 상권은 계속 옮겨 다니니 이 상권의 변화에 따라서 건물을 뜯어다가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권이 몰락하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건 미국은 오피스 공실이 가장 큰 문제고요. 한국은 상가 공실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은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면 무려 20.1%나 됐는데요. 이게 미국 전국 평균이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거의 50%에 육박하면서 그야말로 오피스 2개당 하나꼴로 공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드러나느냐? 이건 전부 다 그 나라의 문화와 연관이 아주 깊은데요. 미국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장 많이 바뀐 게 바로 재택근무를 하는 문화입니다. 미국의 재택근무는 팬데믹 이전에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원격 근무가 무려 48%로 늘어났습니다. 팬데믹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좀처럼 원격 근무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18%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오피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오피스를 중심으로 공실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재택근무하는 회사 최근에 들어본 적 계십니까? 팬데믹이 끝나면서 재택근무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피스는 호황인데 상가가 무너지는 미국과 굉장히 다른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건물주의 꿈, 상가 주인의 꿈, 이런 꿈을 여전히 은퇴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는 은퇴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게 그동안 정부에서 주택 건축은 온갖 규제로 막아왔지만 상가 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더군다나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시를 개발할 때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상가 건축 규모의 무제한 확대가 있었고 규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주택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가는 가구 수보다 인구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인데 인구는 벌써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더군다나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2018년부터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택보다 먼저 상가가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권이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현상이 최근 들어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한번 했다가 만약에 상권이 옮겨가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책이라는 게 거시경제 전체와 그리고 나라의 미래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특정 부분의 육성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번에 건물주들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 더욱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